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제가 성을 갑자기 바꿔. 아유, 아닙니다. 네, 누가 훅 지나가지고 당황했네. 아니 짱짱인데 왜 그러니까 우리 짱짱자매, 짱짱자매. 자매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아유, 명절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차례는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시댁을 못 내려가서요. 시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일정이 되냐. 전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 나갑니다. 그래 잘 나갔다 와. 아버님이 네, 아버님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증거로 남겨야 돼. 네, 저 여기 아버님 있습니다. 지금 생방 중입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저 카메라 보시고 아버님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아버님 추석 때 못 뵈서 죄송하지만요. 다음에 또 저희 뵙고 저는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영혼을 불사르겠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잘한다. 야, 멋있다. 야, 며느리 화이팅. 아니 우리 김철근 총장님은 저는 고흥 갔다 왔어요. 고흥 다녀오셨어요? 예. 벌써 새벽에? 예. 저희 고흥은 네. 네. 생방송의 묘미. 명절 전날 저녁에 차례를 지냅니다.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명절 전날이요? 예. 저희가 바닷가인데 네. 뭐 일설에 의하면 과거 아주 오래전부터 네. 외국의 침략이 많아서 명절 전에 하루 전날 이렇게 차례를 지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 일적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명절날에 그 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남해안의 섬 출신이거든요. 고흥이 반도인데 네. 반도에 딸린 뭐 나로도도 있고 거금도 금산도 있고 예. 뭐 시산도도 있고 그 시산도 바로 앞에 제가 섬. 지호도라고. 지호도. 예, 지금은 다리가 너무 낮에 있는데 예쁘다. 네. 예전엔 없었어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네. 진짜 좋으신데. 야 관광지 출신이구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저희 동네 그 기암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 절벽을 명승지로 진짜 좋은 지정이 돼서 야.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그렇구나. 오는. 다음에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호도에 가서 정말 너무 지호도 편. 좋겠는데요. 네. 한번 생방송을 혹시 뭐 제가 세게 뭐가 되나요? 김철근 고향 특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명절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취재 편의점이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10월 16일이 1주년인데 아직 1년이 안 된 가운데 저희가 누적 조회수 2억을 돌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1억도 아니고 2억입니다. 와우. 2억. 근데 사실 언론사상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2억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택이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편의점 불이 꺼지지 않아요. 편의점은 365일 24시간.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대형마트들이 쉬는 날 해야 되겠더라고요. 딱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 대형마트들이 쉬니까. 되게 잘합니다. 저희 집에서 편의점을 하거든요. 진짜요? 더 잘하시네. 사장님이셨네. 아니 저희 부인이 하는 거죠. 이게 또 지인 중에 또 편의점 사장님 직접 계시고 편의점에서 명절 그 고향 못 가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우리 편의점 사장님들 다 응원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명절에 이렇게 그 사실은 다들 이제 쉬지 않고 이어가는 이유는 정치권의 현안이 너무 많고 아무래도 이번 명절 지나고 19일 날 나온다는 보도도 있죠. 그리고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최저치를 찍었고 여러 가지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잊지 않고 뭔가 좀 챙겨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모시고 정치 토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보셨죠? 20%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 여론조사 이후에 보여주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영부인의 태도를 볼 때 부합한가 이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20% 국정운영 지지율은 거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걸 실천하듯이 완전 무시하고 지금 이 20%가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연예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자숙하는 그것보다 더 못한 자숙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뻔뻔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드러내놓고 공개 행보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권익위와 권익위에 의해서 검찰까지 혐의 없다는 얘기 그 판결을 받고 나서 네. 보란 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의 그 이른바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직자나 공직자에 준하는 이런 분들, 이른바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완전 국민정서법 1조 1항 위반이에요, 위반. 예. 예?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치를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른바 정부적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뭔가 조언을 하거나 진언을 하겠죠. 안 듣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행보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밀어내고 뒷방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결국 직을 걸고 그러니까 직언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자꾸 가는 게 아니냐.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올 하반기 이 3개월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2016년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도 절대 꺼지지 않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30%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한순간에 25, 17, 5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최저치 20%에 와 있어요. 이게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는 순간 견딜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어요?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그렇죠. 동력을 못 받고 결국 국정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국민이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결도 안 되고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갤럽이 20%,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이번 주 월요일 명절인데도 발표를 했는데 27%. 둘 다. 그리고 MBC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명절 즈음에서 쭉 발표된 여론조사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 후 최저치를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사가 이렇게 지금 총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정무 라인이 있겠죠. 여기도 집권을 했었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라인은 있을 텐데 그걸 초월한 행보를 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 마포대교 가서 지시를 하고 여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한도 없고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선출된 권력의 배우자입니다. 경찰한테 지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무혐의를 받고 무혐의 수순으로 가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권익위에서 면죄부를 깔끔하게 주니까 바로 행보를 한다? 대단한 패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좀 제대로 참모한테 뭐 이게 자문을 얻었거나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할 수 없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토감이 너무 크니까요. 저도 이제 친척들이랑 추석 즈음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네.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계시죠. 저희 친척에도. 그리고 뭐 진보적인 분 섞여 있는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박수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한 실망감을 대통령한테 전가하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불을 지핀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데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이
난국을 잘 풀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그 내면에는 전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요. 너무 검찰은 이중잣대를 보란 듯이 행사하고 있고 전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칼날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칼날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망가지느냐? 대통령실이 망가지고 검찰이 망가지고 온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걸로 국민들이 저는 목도하고 있다. 그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타개하고 이걸 좀 넘어설 묘책과 대안과 의지, 능력이 있는가 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철근 총장님께서 일종의 공적 마인드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예인들도 무슨 재판 받거나 뭐 음주운전하거나 이러다 걸리면 자숙하고 뭐 몇 달, 1년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을 삼가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그리고 사실은 충격적인 게 저 선거 캠페인 와중에도 개사과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별로 여론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말거나 뭐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태도로 읽히는데 실제 그런 게 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보통의 그 상식을 가진 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너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냥 그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그 좀 세상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어디가 좀 뭘 본다잖아요. 네? 국정 운영을 하는데 뭘 본다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어? 네? 뭘 좀 볼 줄 안다는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많아? 그리고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게 그러니까 네. 사실 기사로 안 써서 그렇지 언론인들도 정보 보거나 이런 거 다 하실 거고 여의도에서는 완전히 횡행하고요. 이게 무슨 21세기에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알아주는 과학 그럼요. 기술 대국이고 네.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뭔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얘기가 돼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어쨌다더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얘기되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횡행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마치 뭔가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는 그런 느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예. 태풍이 오기 전에 뭔가 좀 기운이 감도는 그래서 배가 난파되려고 하면요 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쥐입니다. 쥐. 네. 배의 평형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이 그걸 감각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고 그걸 보고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그 미리 아는 네. 그러니까 예지력을 갖게 되는 그런 동물들이 훨씬 민감하거든요. 쥐 같은 동물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글쎄요 또 두 분이 다 짖더라고요. 아 진짜? 오, 소름. 아 정말? 야, 너 띠는 또 몰랐네. 정말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야,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 오늘 그러니까 저 최근에 대통령실 들어갈 때마다 정말 안 어울리는 구호를 걸고 있구나. 뭐 공감, 상생, 연대 이거를 계속 걸어놓고 캐치프레이즈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 그렇죠, 물가 민생 그렇죠. 뭐 지금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1, 2위가 의료 대란하고 경제 민생 물가인데 이게 지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의료 대란이 1위고 뭐 민생 물가가 2위인데 나머지 불통, 불소통 이걸 합치면 그거보다 1위보단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그 예, 지표를 예, 보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사가 이런 행보를 하면 이거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의 또 육성은 어떻습니까? 응급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 뒤로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소리 질렀잖아요. 국회 나와서 네. 가짜 뉴스라고 막 맞아요. 윽박 질렀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관료로 참모로 보좌하는 역할에 이제 사실 머물렀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기류구나. 이 응급실 뺑뺑이로 전 정말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어린 아이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도니까 엄마가 그 구급차 안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살짜리. 예. 저는 이런 상태를 보고 가짜 뉴스라고 윽박지르는 이 정부의 태도, 이건 공감은 아니에요. 이건 불통이죠. 이건 불통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국민들한테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정말 남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우리는 공감한다. 우리는 방향성은 맞다. 우리가 하는 건 개혁이고 너네들은 반동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 정치인 다시는 안 된다. 아와 피아를 그냥 구분하고 적과 나만 있을 뿐인 이 구도로 어떻게 정치를 수습하고 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전혀 못 벗어나는구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진짜 응급실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손가락 절단 환자 5시간 돌아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다음에 임산부 저는 진짜 이거 분개해요. 네. 25주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하혈했다고. 위급한데 75군데를 병원을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에서 75군데나 연락을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애가 잘못돼도 좋다라는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리고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정부하고 갈등하면서 일을 안 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자세를 좀 낮추고 내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일단 대화를 좀 해봅시다라고 어떻게든 그 대화 테이블에 앉혀서 달래서 상황을 좀 이게 국민들이 피해가 화가 나죠. 그리고 의사들이 저러는 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건 그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지휘라는 것은 국민 그 안전에 관련된 무한 책임,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게 본인이 옳다고 주장한들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라면 이거 바꿔야죠. 예? 본인 생각이 현장에서 안 먹히는데 그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의사분들도 국민들 생각을 할 겁니다.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에 2,000명 이게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2,000명인데 그 회의록도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왜 2,000명인지. 혹자는 어떤 분이 2,000명을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디 집원이 2,000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백지 상태에서만 출발한다면? 근데 정부는 이미 내년도 입시 손댈 수 없다. 이러면 벌써 의사분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냥 들러리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전부 막아버리고 당신들 와서 우리 얘기 듣고 도장 찍어줘. 우리 옆에 서서 사진 찍어줘. 이거거든요. 누가 그럼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이 문제의 모든 책임과 최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 전국에 응급실 가서 자리 지켜. 그다음에 군의관들 다 집어넣어. 235명 더 때려 넣어. 근데 가봐야 막상 이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에 계속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급기야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소방관들 응급 현장에서 나오는 거 그 개인 의견 말하지 마. 입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논평까지 낸 이런 상황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틀어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완전 땜질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구급차 안에 영상 같은 거 그 환자들이 막 오열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육성 상황에 이런 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을 틀어막는다
된다고 국민들이 왜냐면 그렇게 피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온열 환자 제대로 못하고 정말 지방 어디서 손이 잘렸는데 막 강원도에 가야 되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앙 의료원에서 집계를 하는데 그게 현장에 가는 출동하는 구급 대원들한테는 전혀 이게 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된다라고 해서 연락해보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쨌든 풀어내야 되는 의사들한테 대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부가. 정부 정책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정부예요. 의사들은 그 정책의 수혜 대상일 뿐이에요.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놔봐라 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박민수 차관은 경질해야 돼요. 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겠습니까 의사들이요? 제가 댓글 중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미 현장에서 이탈한 의사들은 퇴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른 병원을 알아보든지 어쨌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료 현장에 특히 응급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동의는 더 멀어지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어쩌자는 건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가짜뉴스라고 폄훼하기나 하고 저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발언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총선 때 사임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 벌써 한 5개월 이상을 맞습니다. 더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보기엔 최장수 총리 기록 깰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도록 지금 발언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차관도 그렇고 다른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을 보고 뭔가 완충을 하거나 그 변화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 운영이 아닙니다. 오로지 용산 대통령만 보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정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점점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왜? 옹이하고 보이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국민들로부터 생각은 멀어지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아니 근데 분노가 저는 진짜 되던데요. 일단은 뭐가 분노가 되냐면 어제 나온 조선일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기사를 스크린해 보니까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MZ 세대에게 맞는 고품질 전투 식량을 개발하겠다. 이게 2021년 9월달 기사거든요. 이제 그로부터 지금 뭐 2년 3년 지난 가운데 대통령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을 직접 구매해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장병 식생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군 음식을 체험해 본다는 취지다. 어떤 건지 맛을 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연휴 기간에 대통령 군부대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추석맞이 간식도 준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근래 들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것으로 안다.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전투 식량을 맛봄으로써 우리 군 전투 식량과 비교를 해보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의료대란 때문에 난리인데 대통령은 직접 인터넷에 본인이 구매를 쇼핑을 해가지고 전투 식량 갖고 와서 먹어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그 공감 능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정도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두 가지 덕목이 첫째가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 균형 감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균형 감각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식량 얘기가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아니 온 국민들이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납니까? 그걸 뭐 부추기는 그런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응급실을 못 가고 심지어는 그 유명하다는 김종인 박사도 집에서 좀 그러니까 좀 다치셔서 머리. 네. 이마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을 가는데 뭐 수십 군데를 다녀서 겨우 어떻게 가는. 그렇죠. 그 정도 유명하신 분도 그런다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응급실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다가 원래 대통령이 좀 먹는데 진심이시잖아요. 근데 메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지난번에 그 해군 작전 기지에 정박했던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승선을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직접 조리실을 방문해가지고 조리대, 싱크대 모두를 열어보고 구경하면서 미군 당국자들이 많이 놀랐다. 예, 진짜.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대까지 싱크대를 굳이 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복창 터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랑 어울렁 더울렁 계란말이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네. 이 이미지가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너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서 시찰을 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가 보고 이게 기사가 나와야지 싱크대를 열어보고 뭘 먹고 전투식량이 저희 이제 남편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집에 뭐 사드리고 좀 이래요. 근데 맛의 편차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외부에서 좀 이상하게 조리해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좀 네, 어렵게. 네. 그런데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인식도 본인이 저는 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건 그건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비판의 대상은 당연히 될 수 없지만 그 경험치가 없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장병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부사관들이 안 하겠다라는 거죠. 나보다 일반 병이 월급이 더 많네. ROTC 지원율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가 그나마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어도 국립대 의대생들 지금 군의관으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이 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일반 군으로 간다는 게. 전 이 동인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군의관이 180만 원이래요. 그래서 180만 원 받고 3년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들이 엄마 차라리 이러느니 그냥 빨리 28개월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군의관 안 가고 그냥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네. 합리적인 선택인 네.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는 그렇게 큰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디테일과 치밀함과 정교함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약속했는데 왜 못해? 해봐.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보수지의 칼럼에서도 지적하는 대통령의 태도잖아요. 왜 안 되는데 물음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아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이 종합적이고 정합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는데 한가하게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너무 한가해 보이고요. 이거 국민들이 너무너무 보기 언짢아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박은미님께서 창원입니다. 어제 친정엄마가 발바닥이 서지 못할 정도로 아프셔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마 말씀이 야 나는 병도 아닌 것 같다. 더 급한 사람 위해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연동원님이 난 65세고 암 환자다. 수술이 늦어져서 암 환자들도 제때 치료 못하면 죽어갈 판이고 노인들은 비싸서 응급실도 못 간다. 이게 나라냐?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라. 증언도 하지 마라. 나중에 다음 정부가 해라.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도 병원을 못 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래. 예? 뭐 이런 당국자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90%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보험료 얼마나 많이 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응급할 때는
네 돈 더 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다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사보험 가입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또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작 의료보험료 평소에 많이 내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이거 보험료 우리 왜 내는 거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네.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배워서 그러니까 해보려고 오바마가 하는, 예,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도인데, 야, 그 대통령 한 분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그 시스템도,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도 전부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2,000명 이거 다 접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합의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에서 의사들도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로 갈 거냐, 이런 건 논의할 수 있잖아요. 왜 얼마만큼 필요한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나는 뭔가 다른 거에 꽂혀 있지 않냐 이거죠. 뭐에 꽂혀 있을까요? 아, 예, 아까 제가 뭘 좀 본다는 분들한테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아 진짜 와.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렇지. 예? 뭘까요? 장 변호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합리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런 뭐 추측, 억측이 더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박민수 차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이제 진행자가 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박민수 차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랬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씩 10년 동안 증언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입장은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신은 어디 있었냐 했더니 보건복지부 기조실장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정책과 무관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정파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이게 합리성이 없어 보여요. 그 1,509명을 배분할 때 과학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이 1,509명인데 회의록 좀 보자고 했더니 없다라는 겁니다. 폐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죠. OECD 무슨 평균 뭐 인구 대비 의사수. 근데 그거는 1,509명, 2,000명에 대한 증언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되새기거나 좀 드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과학적이었다.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의사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2,000이라서 2,000이야? 막 이런 농담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초한 거는 사실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점점 이게 여야 의정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던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의사들 만나러 다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 만나서 또 종교계가 좀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좀 이걸 뭘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해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서 이게 불발됐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단체로부터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런 건데 그분들은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연휴가 끝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응급실 대란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전투식량 시켜서 드실 땐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그 지금 그 응급실 문제로 의료 대란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스템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었다면은 일부 이해도 하겠지만 우리 시스템 거의 완벽했어요. 맞아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완벽했고 국민 누구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예? 24시간 풀가동 다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응급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응급실 가도 기존보다 돈을 몇 배씩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자초한 겁니다. 이거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부의 정부.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2025년도 그 의대 입시 정원 숫자가 조정이 돼서 혼란이 오는 것보다 그 혼란보다 앞으로 2,000명씩 뽑아서 오는 혼란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우려를
대통령은 그걸 고집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간다니까요. 그 저기 한동훈 총리가 가짜 뉴스라고 누가 죽어나가냐 막. 네, 사람 죽어나가지 죽어나간- 않고 의사 간호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막 아니다, 뭐 호통을 화를 내셨죠. 치더라고요. 국회 한동훈 상임위가. 총리는 최장수 총리를 위해서 그런 발언하는 것 진짜 그러면 안 같은데 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사실은 김철근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근데 신문만 봐도 대통령 그랬잖아 기자회견 때 현장에 가보십시오. 신문 좀 보세요 기자들한테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야말로 한 사람의 고집, 한 사람의 경로 이런 것 때문에 전부가 판이 교란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좀 수그러뜨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좀 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요 그 이준석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 나와서 센 얘기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왔어. 얘기해 주시고 가셔야 돼.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예. 아니 그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여성 대통령을 둘을 만들어봤다. 그게 뭐 가히 좋지 않았다. 별로 좋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네.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이준석 그 의원이 정계 입문할 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에 맞습니다. 비대위원으로 네. 정계 입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완벽한 여성 예. 대통령 예. 선출된 여성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죠. 네. 근데 또 다른 한 명의 여성 대통령은 누구냐? 누구냐? 예? 누구를 지칭했겠습니까? 예. 선출되지 않았는데 거의 대통령 행세 또는 대통령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한 얘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 해리스 그렇죠. 네. 그 대통령 후보인데 미국은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되면 이번 예, 처음에 처음으로 이제 유리천장을 깨는 건데 힐러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미국의 정계에 있는 분들이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예, 그래서 네. 미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도 뭐 그런 그 질문도 네,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봐요. 네. 그때 뭐 이제 농반 뭐 이제 아. 얘기를 뭐 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는-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V0, V1, V2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그 실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잖아요. 이 정부 태동에도 상당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왜냐하면 보수분들이 실제로 사석에서 오히려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덜 크게 이긴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정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준석의 세대 포위론이 어느 정도 저는 유효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전 대단히 반대합니다만 이게 먹히는 일부 계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표 차이가 많이 안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대단히 가까이서 지켜봤고 지금까지도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이 2명이었다. 내가 거기에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정말 그냥 흘려듣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인 거고 실제로 어제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마포대교 그 18컷의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찰들을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그리고 막 지시를 하거든요. 난간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라든가 아주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막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행안부 장관이거나 서울경찰청장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어떤 공직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허리춤에 손 딱 얹고 막 지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매번 방송에 나와서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든 게
국민들을 나는 속인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실을 공유한 거죠. 아, 대통령 비서실을? 비서실을 공유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 예. 제2부속실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예. 제2부속실의 역할에 의해서 예산과 인사가 다 그 편제가 통제가 되고 되죠. 예. 그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지금은 처음부터 거의 2년 반을 대통령실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통제 불능 상태에 저는 이미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대통령실 내에서 아마 그 근무하신 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일이 진척이 빨리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면 예. 이게 누가 선출된 권력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저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여러 단면들이 합쳐지니까 뭐 그런 얘기들 V0니 뭐 V1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결국은 가까이서 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밖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다 취재를 해서 전원으로 들은 얘기잖아요. 예. 아니 실제로 그 명품백을 받을 때도 뭐 전화를 하잖아요. 금융위원 뭐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정말 금융위원이 됐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가기에 뭐 한참 모자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인사에 관여했다는 그 흔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관계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어떤 논란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 천공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근데 급기야 지금 지지율이 20% 최저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 추석 인사도 하고 뭐 장애 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이제 이런 판단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휴가 끝나면 또 칠레를 가십니다. 예? 칠레를 가서 원전 뭐 세일즈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나서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고 마치 이제 대통령이 주변부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예? 국정농단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정황 증거, 그 정황으로 뭐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몰아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꼭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그 위험이나 우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부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한다든가 공익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좁아지는 거죠. 본인이 아는 사람, 본인이 경험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야, 근데 제가 보기에 어제 이제 이준석 의원님 그 얘기 말고도 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또 여쭤보면 지금 19일 제가 날 이준석 해석자 아닌데. 상황을 제일 잘하시는. 아니 개혁신당이니까 예, 같은 당이니까 아니 그 장 변호사님보다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척척납니다. 조금 예. 아니 그 원래 다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엄청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19일 날 새벽 6시에 어떤 보도를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관련된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건인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텔레그램 문자를 본 사람은 한 명이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리고 본 사람은 여러 명인데 대충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또 신인규 변호사 시일야 방송 대공마 뚜껑 열려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가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또 딴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고 어떻게 확언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확언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확언했겠죠. 아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 자기인가? 누구냐? 그 일인이 누구냐? 너무 궁금하다. 누구예요? 말할 수 없죠. 야, 김 총장님 알고 계시네. 예? 누군지 알고 계시네. 그죠? 예? 예? 그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죠? 갖고 아니, 있는 사람.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네. 이건 안다고 봐야 되네. 김철근은 알고 있다. 야, 그것을 빨리 알려주세요. 예? 누군지 빨리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잖아. 지금 10,000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빨리 알려주셔야지. 하여튼 뭐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 그 캡처본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캡처본의 내용을 국민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우선 관건이겠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딱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말씀하셨다. 그 앞뒤로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야 평소에 관계로 봤을 때 관계로 봤을 때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착한 조언 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그 말한 대로 네. 실행이 돼갖고 뭐가 됐다 이러면 또 입장이 달라지겠죠. 네. 상황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래 있었던 지역구에서도 나왔고 다 원래 가려고 했던데도 못 갔고 네. 결국 공천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지난번에도 뭐 개혁신당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굳이 네. 김건희 여사를 그다음 윤석열 정부를 뭐 단 일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침소봉대 갖고 막 밀고 간다고 해서 꼭 정확한 게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신중하게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거 엄청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또 정치권 주변에 네네. 그 뉴스토마토 보도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애매하다고 얘기한 게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법 재판도 뭐 대리인으로 해보고 이러면 대단히 엄중하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돌리고 뭐 이랬다고 실형 2년 받았어요. 그것만. 공천이나 이런 공당의 과정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라고 하는 건 외부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들고 자기가 다른 지역 가겠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런데 이게 애매하고 별거 아니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걸어갈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외부자로서는 너무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나오고 이랬을 때 사실 당에 엄청 중요한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을 아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에 본인도 체험한 사실이 있어서 이걸 톤다운 시키나로 보여질 수 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뭐 대통령이 둘이다라고 직격할 때는 엄청 세게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정말 실증까지 나온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선의의 조언인데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왜냐하면 문자 같은 게 지금은 본물이 요만큼 터졌지만 더 커지고 맥락이란 게 있을 거니까 더 나오고 더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 쪽에 좀 알아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이 시리즈다. 그러니까 19일 날 보도 한 편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막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뉴스토마토 보도하면 아마
이게 오늘까지는 기자들이 대충 쉴 텐데 내일은 아마 대체로 다 출근을 할 거예요. 80% 이상은 내일은 출근을 해서 이제 목요일치 신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뉴스토마토 뭐 취재하고 있는지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어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일파만파죠. 그리고 갤럽 조사는 이번 주에 없을 거예요. 월화수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에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일자 찍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하급수로 이게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체코 가시나? 아니, 전광판 안 본다는 사람이 전광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돈에 관심이 제일 많고 관심 많잖아.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체크하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수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을 지지하는 그 이른바 꼴통 우파 어떤 꼴통 극렬 지지자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발언을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센 거 발언들. 이런 발언을 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김문수 뭐 이진숙 뭐 이런 분들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네. 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20%까지 내려온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거든요. 의료 대란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서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 분명히 명품백 받았는데 무죄라고 저러고 돌아다녀? 야 진짜 뻔뻔하네. 이런 게 확 온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정서법입니다. 네. 여기 걸리면요. 안 보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선거 때는 안 나왔었잖아요. 5달 동안. 네, 지금 앞으로 선거 한참 많이 없어지는 남았잖아요. 예, 한참 많이 남았기 네.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면서 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마포대교도 가고 은평 장애인시설. 예, 거기도 가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콘텐츠하고 상관없어요. 큰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오는 순간 내용에 상관없이 왜 나오시냐고 보기 싫은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국정운영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극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경험이 많고 정치 많이 해보면 비서실장부터 그런 그럼요. 분들이니까 예. 옛날 정무수석도 하셨고 네. 그런 분인데 왜 이럴까? 결국 말을 안 듣는다, 귀를 막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콘크리트 30% 얘기했어요. 예. 예? 근데 단 2주 만에 무너졌어요. 2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25, 17, 5 이렇게 바로 가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예. 그런 건데 물론 그 이제 스모킹 건이 있었죠. 태블릿 PC. 예. 근데 이제 이 정부도 지금 이렇게 막 그렇게 끌어안고 그 뭔가를 이렇게 그 누르고 이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국정운영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2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2주 만에 무너졌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 찍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때는 외부 작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스모킹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엄청난 촛불 시위도 있었고 예, 그런 상황과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네. 급격하게 가겠느냐는 약간 그때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여러 지점에서 네. 위험 요소 거의 지뢰밭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백서 뭐 이렇게 쓰시고 그때 했던 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탄핵은 민주당이 했던 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했던 거다. 그리고 그때 국정조사 막
그 검찰 특검 이게 다 여러 박자로 여러 국면에서 이 탄핵이란 게 견인됐었는데 지금은 곳곳이 지뢰밭인 건 맞지만 하나의 분기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아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무혐의를 주면 그건 대단한 분수령이 전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아주 본격화하기 전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외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력을 국민이 넣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여러 지렛대를 저는 이 지뢰를 아마 타개할 능력은 이미 전 상실했다고 보고 근데 어디서 터질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지금 GNS 플랫폼님이 슈퍼챗을 써주셨어요. 오. 9,900원. 지지율 한 자릿수 9.9% 멀지 않았습니다. 전망치. 예, 보겠습니다. 예, GNS 플랫폼님의 예측대로 9.9% 지지율이 갈지 어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저희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사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보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이야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진을 걸면 댓글창에 막 내리라는 요구가 보기 빗발치는 싫으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철근 총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영부인의 저 행동이 굉장히 뭐 예컨대 다소곳하거나 뭐 이런 이미지인데 이분은 막 광폭 행보를 하니까 지금 또 그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분이 저러니까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고 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전한 퇴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미 대통령의 어떤 명운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가? 이제 안전한 퇴임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 우려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보면 그 위기 상황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던진 게 개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개헌을 던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안전한 퇴임의 가장 핵심은 임기 단축 개헌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개헌 문제와 그다음에 선거 주기를 맞춘다는 것과 그다음에 5년 단임제가 거의 어떤 세력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정 운영을 하든 간에 거의 지금은 소명의식은 사라졌고 한탕씩 5년에 한 번씩 해먹는 세력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나라가 거의 거덜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단임제가 아니고 본인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앞에 4년 예를 들면 4년 중임제가 된다면 네. 앞에 4년은 국민들 보고 정치할 거 아니에요. 왜? 지지율 신경 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8년 임기 중에 6년은 국민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전반기. 그다음 나머지 2년은 네임덕이라고 치고. 그럼 지금은 당선되면 바로 네임덕이고 데드덱이라고 얘기할 정도에 왜? 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지를 않아요. 단임제 5년 단임제 선거 대통령 되기 때문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공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내 임기 1년 줄이겠다까지 한다면 네. 이 모든 걸 다 어찌 보면 상세하고 안전한 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는 그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특히 방어 안 될 것 김건희,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디올백 문제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죠. 최근에 관저 의혹이 너무 감사원감사로 이상하죠. 네, 네. 터졌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국가보안 시설 각급 국가보안 시설인데 무자격자 19곳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21g이라는 회사의 정체가 뭐냐. 김용남 의원님은 그 얘기하더라고. 왜 영혼의 무게가 21g인데 이거 이 사람 누군지 확인해봐야 된다. 기자들 취재해봐라. 이제 이런 팁까지도 주시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21세기에 뭐 무속 막 이런 게 설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신산스러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계속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러면 당이라도 국민의힘이라도 조금 정신 차려서 정부를 좀 리드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지지율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뒤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 총선 때하고 거의 총선 때보다도 더 떨어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온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사실은 이게 좀 상당히 뭐 효험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원래 효험이 없는 상황이었어. 애시당초에. 예. 그리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3자 특검 얘기해놓고 네. 지금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냥 지나가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신뢰성이 잃으면 정치는 사라지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 비대위원장 할 때 나올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과 어느 정도 차별성, 어느 정도 각을 질 수 있느냐. 그게 한동훈의 정치가 계속될 수 있느냐 중단되느냐의 문제다. 근데 지금 호기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사실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 1년 동안 안 보였어야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왜 나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고 싸우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덜렁 나오면서 3자 특검을 딱 얘기했어요. 호기롭게. 그럼 그걸 밀어붙여야죠. 그걸 할 수 있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예? 3자 특검을 했을 때 이른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련될 건데 대통령은 그건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든가. 예? 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설득을 하든가. 네. 그래서 3자 특검을 관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정치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본인 생각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뭐해. 그쵸. 그게 투영이 되고 실천이 되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법안이 성안이 돼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 10명이면 거부권 넘을 수 있으니까 하자. 네. 뭐 이런 배짱이라도 있든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세계일보 재밌는 보도가 나왔던데 보수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말이야 이재명이랑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협치를 하고 있네.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네. 네,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네. 뭐 이런 거고 뭐 한동훈 대표 뭐 100일 맞이 선물 뭘로 줄까 뭐 이런 얘기를 친윤계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실제로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 요렇게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위기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계속 충돌만 하고 있어서 이거 보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정당 출입 기자들이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아예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이제는 그냥 끝났다는 취지인데 전 이게 아마 기류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계속 척지죠. 막 눈앞에서 직격을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원내사령탑도 아니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다들 거절하고 그런 모멸감을 주는데 주저함이 없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쯤 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얕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올 사람이라고 판단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잘못 봤다. 네, 자기가 각을 세우면 자기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호기롭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나 최상병 특검 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텅비까지 치고 올라가는 수사인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더 잘할 겁니다. 근데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직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치적 스탠스는 완전히 분명해진 거예요. 선명해지고. 근데 그걸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치적이 전이었구나. 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얕봤구나. 자기를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외톨이로 만들고 고립된 선처럼 만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보다라고 판단이 들죠. 지금 이미 너무 실기했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 아마 못할 겁니다. 하더라도 국민 신뢰는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간첩법 얘기를 하고 국정원 수사 얘기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이거 민생이랑 거리 있거든요. 본인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관철시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한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집에 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아니 자기 정치를 못하는 거지. 네. 자기 정치 한다고 말하는 게 예.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정치라면 예.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죠. 예? 그냥 그 지난번 그 총선 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언한다고 하면서 네. 한 1년 정도 안 보이다가 재보궐선거 생기면 배치 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스스로 나와서 배지를 달고 들어와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스토리가 되네. 검증이 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수도권에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선거에 경쟁력이 있네. 이게 예.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증이 중요하죠. 그걸 해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그 대통령 때 여당 내 야당을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근거는 그 권력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선거 때 이겼기 때문에 모든 당내 인사들이 박근혜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한동훈 지금 총선 때 졌잖아요. 네. 예? 이번 재보궐선거 때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전망하세요? 10월 재보궐선거는. 글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 된다면 다 어렵죠. 부산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부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강화. 인천 강화. 아니 강화 그러니까 분수.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부산이 그러니까 특히 부산 중에서도 네. 금정구는 예.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보수세가. 예. 예. 왜냐하면 거기가 그 부산의 평균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어요. 높았어요. 국민의힘이 예. 총선에서. 총선에 높았고 예.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보는 지역인데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게 네. 선거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돌파하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뭐 좀 다르다. 또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네. 적어도 두 자릿수 정도를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뭐 누가 뭐 때문에 예? 대통령 임기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역구 의원들요 매년 본인 지역구 예산 가져가야 돼요. 더군다나 소수 여당이에요. 예? 그 예산 누가 줍니까? 처음 정부에서 예산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도 못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밑보일 수가 없다고 의원들이. 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윤 대통령 따라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죽는 길인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 줄 알아요. 알면서 아는데 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완전히 그 주전자 안에 개구리죠. 주전자 안에 새로운 속담 나왔어요. 주전자 안에 개구리. 예,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주전자 안에 개구리. 아, 주전자 안에서 개구리가 또 살기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11시 6분 지났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저녁에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DJ가 됩니다. 음악 DJ, 음악방송 DJ를 하시는데 이것도 자기 정치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 와중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까 네. 여당 대표는 네.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본인이 정치적 활동을 한다면 여당을 할 거냐 야당을 할 거냐예요. 그럼 야당을 정확히 해주면 대통령을 그
대선 때는 지지했지만 지금 지지하지 않고 철회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느 정도 몰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굵직굵직한 무슨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고 이런 뭐 플레이리스트나 뭐 얘기하고 뭐 음악 방송 틀어주고 이게 무슨 뭐 연예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서 좀 크게 보이는 분이 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좀 접촉면을 넓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과거에 YS나 DJ가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해요.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 방송에 출연해갖고 그 멜빵도 하고 네. 음식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통이나 그 접촉면을 늘리는 거하고는 지금 한동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예. 본인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무슨 얘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장난입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사상 누각이 불가하다고요. 아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응급대란 때문에 난리고 또 어제는 의사들 만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방송 DJ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제가 겁니다. 원래 오늘 한판 승부 출연하는 날이에요. 화요일이요. 아, 진짜요? 서정욱 변호사랑. 근데 네. 이제 PD님이 네. 저희는 이제 녹음으로 다 가기로 했고 또 이제 뭐 100만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걸 조금 편집을 해서 내보낼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막 플레이리스트를 한다는데 공을 들였던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섭외. 왜냐면 이게 정치 또 코너기 예, 때문에 예. 여기에 한동훈 대표를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 좀 잘 인터뷰. 안 네. 됐었고 그리고 음악 방송은 아니지만 오면 이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추석이니까 아마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진짜 예 한동훈 대표의 픽이 궁금하긴 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대단히 세련된 취향을 약간 드러내는데 좀 네. 조심하시죠. 설마 윤석열의 18번을 고르진 않겠죠? 아 정말 윤 대통령 18번 뭐예요? 예? 롱롱 타임어고. 장 변호사님 노래까지 내시네요.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나오면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흉내낼 게 더 많아지겠다. 그러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흉내낼 게 훨씬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여하튼 지금 정치가 매우 절박하고 사실은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해 주는데 최소한 우리가 응급실 못 가서 사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산부가 애 낳으러 제주에서 인천까지 올라오는 이 황당무계한 사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계속 있는데 너무 한가하게 지금 음악방송 DJ를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절한 방침인 건지 당내에서는 이게 좋은 판단이라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아마 지금 뭐 차례 지내시고 덕담 주고받으시고 아마 한창 지금 가족들 간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면서 이제 텔레비전도 슬슬 켜실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은 서둘러서 올라오실 뭐 또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연휴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기로 하고 끝으로 제가 추석이니까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저도 의료 대란 때문에 겁이 나는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제 주변에 다 힘들다 그럽니다. 다 이제 웃음 짓는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한가위만은 친척분들 만나시고 웃음 짓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한복 입고 오라 그럴 겁니다. 쪽두리들. 예. 하여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많은 근심들도 많고 근데 저도 이제 저희 형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뭐 서울, 뭐 천안, 그다음에 뭐 대구, 그다음에 순천 뭐 이렇게 해서 다들 내려와서 오랜만에 만나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트를 갔더니 그래도 배하고 사과는 가격이 그나마. 괜찮아요. 네. 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비축 물량을 많이 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배추하고 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물론 윤 대통령이 배추값을 잡겠다고 하셨어요. 2주 전에 못 잡았습니다. 배추값 여전히 비싼데 그런데도 어쨌든 뭐 가족들하고 음식들 장만하셔서 따뜻한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날이 너무 더워서 아니다. 시원한 명절을 바꾸겠습니다. 예, 시원한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